65세 박 씨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10년 넘게 혼자 살아왔다. 처음에는 자유로운 혼자만의 생활이 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커졌다. 평생 같이 했던 사람 없이 늙어가는 게 이렇게 쓸쓸한 일이었나? 집안은 조용했고 밥을 차려 먹어도 대화할 사람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62세 김 씨를 만났다. 비슷한 연배에 혼자 된 지 오래되었고 따뜻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둘은 만나자마자 편안한 느낌을 받았다. 함께 식사를 하고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서로에게 의지하고 싶은 감정이 생겼다. 이제 혼자 살 필요 없어요. 남은 인생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게 어때요? 김 씨의 말에 박 씨는 흔들렸다. 자식들과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재혼해서 뭐 하려고요? 그냥 혼자가 속 편해요. 라고 말렸지만 박 씨는 더 이상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싶지 않았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이 더 행복할 것 같다. 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재혼을 결심했다. 재혼 후 정말 행복했다. 함께 장을 보고 집안일을 나눠하고 아침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조차 소중하게 느껴졌다. 혼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있었다. 역시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박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오랜만에 안정된 삶을 찾은 듯했다. 결혼 후 박 씨는 오랜만에 따뜻한 가정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혼자 먹던 밥상이 이제는 두 사람의 온기로 가득했고 아침마다 나누는 짧은 대화도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들었다. 김 씨는 다정한 사람이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워요. 라고 말하며 박 씨의 손을 꼭 잡았다. 함께 장을 보러 가면 이거 당신 좋아하잖아. 라며 박 씨의 취향을 먼저 챙겼고 공원에서 산책할 때면 나란히 걸으며 이제 남은 인생 천천히 같이 가요. 라고 미소 지었다. 둘은 마치 젊은 연인처럼 지냈다. 날이 좋으면 근처 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고 비 오는 날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두고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박 씨는 이렇게 나이 들어도 사랑을 할 수 있구나. 라고 마음 깊이 행복을 느꼈다. 매일 아침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오늘은 뭘 할까? 이야기했다. 가끔은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났고 별다른 계획이 없는 날에는 집에서 팔베개를 하고 서로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외롭던 지난 시간들이 무색할 정도로 박 씨는 새롭게 얻은 삶을 만끽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사랑을 나누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박 씨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일이었다. 그는 행복했다. 아니,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김 씨가 심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밤에도 자다 말고 숨을 헐떡이며 깨어나는 일이 많아졌다. 박 씨는 걱정이 되어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김 씨는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 그래요. 라며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얼마 후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고 말았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간 박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렸다. 그리고 의사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박 씨의 모든 기대를 무너뜨렸다. 말기 폐암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박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말기라고요? 김 씨는 당황한 기색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때 박 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이 맞아떨어졌다. 김 씨는 이미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박 씨는 멍한 표정으로 김 씨를 바라봤다. 이걸 알면서도 나와 결혼한 겁니까? 김 씨는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혼자가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아문 줄은 몰랐어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다. 재혼을 서두르던 이유, 건강검진을 피하던 태도, 잦은 기침까지 박 씨는 숨이 막혀왔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새로운 행복이 속임수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결혼 서류는 접수되었고 그는 이제 환자의 남편이었다. 병수발과 끝없는 경제적 부담, 그리고 무너지는 정신까지 박 씨의 인생은 그날부터 지옥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박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남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지만 그가 말기암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충격은 너무 컸다. 결혼 전에 말이라도 해줬다면 적어도 준비는 했을 텐데.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그는 이미 이 결혼에 덫에 걸려 있었다. 김 씨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됐다. 처음에는 기침 정도였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병원에 다시 가자 의사는 말했다. 지금부터는 간병이 필수입니다. 환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24시간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박 씨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잠시나마 내게 행복을 준 김 씨를 매몰차게 외면하기가 어려웠다. 하루 종일 병원에서 김 씨를 돌봤다.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고 식사를 떠먹이고 약을 챙겼다. 밤에도 몇 번씩 일어나 김 씨를 화장실에 데려가야 했고 기침이 심해질 때마다 등을 두드려주며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날이 계속됐다. 병수발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박 씨는 이미 탈진 상태가 되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허리는 아프고 손목에는 파스가 떨어질 날이 없었다. 이게 내가 꿈꾸던 노년이었나?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병원비였다. 김 씨는 이미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통증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치료와 약물이 필요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감당해보자고 생각했다. 하지만 병원비는 상상을 초월했다. 검사비, 약값, 입원비까지 매달 수백만 원이 나갔다. 박 씨는 은퇴 후 모아둔 돈으로 버텨보려 했지만 통장은 급속도로 비어갔다. 결국 그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얘들아, 아빠가 좀 힘든 상황이야.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겠니?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아빠,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이럴 줄 몰랐어요? 처음부터 반대했잖아요. 이제 와서 우리한테 기대면 어떡해요?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구나. 재혼을 결심한 순간 그는 자식들과의 관계를 희생했다. 그리고 이제 병수발과 끝없는 경제적 부담 속에서 혼자 버텨야만 했다. 그렇게 그가 꿈꾸던 따뜻한 노후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끝없는 희생과 바닥을 향해 추락하는 삶뿐이었다. 박 씨는 매일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고 있었다. 병원비는 끝없이 불어나고 있었다. 남은 돈을 보며 그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내가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박 씨는 결국 자식들에게 다시 연락했다. 아빠 정말 힘들다. 딱 한 번만이라도 와서 좀 도와줄 수 없겠니?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정했다. 아빠, 우린 처음부터 말렸어요. 이제 와서 우린 손 못 대요. 그 선택 아빠가 한 거잖아요. 감당하셔야죠. 박 씨는 자식들과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스스로 이 모든 걸 감당해야만 했다. 그때부터 그는 절망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했다. 체력은 한계에 다다랐고 경제적으로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 씨는 점점 상태가 나빠져 스스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이제는 기저귀를 갈아주고 씻기고 하루 종일 눕혀두지 않기 위해 자세를 바꿔주는 일까지 해야 했다. 그는 이제 병수발이 아니라 끝없는 희생 속에서 몸과 정신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던 박 씨는 깜짝 놀랐다. 거기엔 자신이 알던 모습이 아니었다. 눈에는 생기가 없고 얼굴은 퀭하게 꺼져 있었다. 손목은 뼈만 남았고 걸음걸이조차 불안정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지겠구나. 하지만 도망칠 곳도 기댈 곳도 없었다. 자신이 만든 이 감옥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 그는 남은 노후를 이렇게 병든 배우자를 위해 바쳐야만 했다. 이게 내가 원했던 노년이었을까? 박 씨는 침대에서 자고 있는 김 씨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 결혼이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김 씨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뭐라도 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와서 힘들다고?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박 씨는 할 말을 잃었다.
처음에는 고맙다, 미안하다. 던 사람이 이제는 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내가 이 사람을 돌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이 사람에게 삼켜지고 있구나. 박 씨는 점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김 씨의 유일한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다. 처음부터 연락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간단했다. 김 씨는 재혼 전에 박 씨에게 말했었다. 내 아들은 바빠요.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아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급박한 상황이었다. 아무리 바쁘다 해도 친어머니가 말기암으로 투병하고 있다면 최소한 얼굴이라도 한번 비추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안고 박 씨는 어렵게 연락을 했다. 자네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내가 혼자 돌보는 게 한계야. 잠깐이라도 와줄 수 있겠나?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차가웠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전 병수발 같은 거 할 자신 없어요. 그리고 돈도 없고요. 솔직히 우리 사이에 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결혼하면서 아저씨가 책임지기로 한 거잖아요? 박 씨는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겠다는 말이었다. 자네 어머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상대는 덤덤했다. 솔직히 어머니가 결혼할 때도 저한테 의견 묻지 않았잖아요. 전 그냥 제 삶 살고 싶어요. 그제야 박 씨는 깨달았다. 김 씨의 자식은 처음부터 아무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이 모든 병수발과 희생은 고스란히 자신의 몫이 되었다. 박 씨는 깊이 생각한 끝에 결국 결심을 했다. 이제는 끝을 내야 한다. 그는 김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나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병원에서 남은 치료를 받는 게 어떻겠어? 하지만 김 씨는 격하게 반응했다. 당신이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나를 떠난다고?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내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구나. 그날 밤 그는 깊은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했다. 처음부터 반대했던 자식들에게 어렵게 연락을 했다. 아빠,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정리하세요. 자식들은 이혼 소송을 도와줄 변호사까지 직접 찾아주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법원에서 이혼이 성사되었다. 박 씨는 마침내 그 감옥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잃은 것은 너무 많았다. 건강, 돈, 자식들과의 신뢰, 그리고 노년의 평온. 그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다. 그는 병든 몸과 빈 지갑을 가진 채 노후를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단 하나였다. 노년의 재혼은 새로운 행복이 아니라 끝없는 희생이 될 수도 있다. 그는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 이제 남은 삶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전부라고 착각하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무너집니다. 가까운 친구라고, 오랜 지인이라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들의 부탁을 쉽게 들어주고 도움을 주다 보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당신뿐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은 믿을만해라고 생각하며 베풀지만 결국 관계는 깨지고 돈은 돌아오지 않고 이용만 당한 채 버려지는 일이 우리 주변에 허다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아무리 친한 친구나 지인이라도 절대 베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나이에 베풀다가 망가지면 회복이 불가능하고 만약 금전적인 피해가 있다면 그 피해는 자식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절대 베풀어서는 안 되는 이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불평불만을 달고 삽니다. 사는 게 힘들어.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않아. 운이 지독히도 없네. 이런 말들을 습관처럼 쏟아내며 주변 사람들에게 감정을 떠넘깁니다.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에 위로해주고 조용히 들어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점점 더 깊숙이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고 결국 당신을 감정 쓰레기통처럼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은 반복됩니다. 전화가 오면 1시간 넘게 하소연만 듣고 만나면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가득합니다.
듣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기운이 빠집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가벼워지는 대신 당신에게 모든 감정을 떠넘깁니다. 그들의 스트레스를 대신 받아주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삶에도 우울함과 피로가 쌓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조언해주고 위로해줘도 그들은 늘 똑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너무 좋아. 라고 하며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계속 떠넘깁니다. 심지어 당신이 피곤하다고 말하면 넌 내 얘기 듣는 게 그렇게 힘들어? 라며 서운해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당신은 상대방을 달래느라 점점 더 지쳐갑니다. 노후에는 더 이상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선 안 됩니다. 인생을 살 만큼 살았고 이제는 남의 감정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감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주변에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정하게 들어주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선을 긋고 이제 그만하자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의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순간 당신의 행복은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67세 이정숙 씨는 평생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성격이었다. 친구들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래, 내 마음 이해해 하며 위로했고 언제든지 전화가 오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어줬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는 정숙 씨한테 얘기하면 속이 시원해 라며 늘 하소연을 하러 찾아왔다. 문제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친구 김 씨는 남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전화했다. 이 인간이 또 날 무시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처음엔 공감해 주었지만 매일 반복되는 이야기에 점점 지쳐갔다. 늘 똑같은 불만, 똑같은 하소연. 그런데도 거절하면 넌 내 얘기 듣는 게 그렇게 힘드냐? 라며 서운해했다. 결국 이정숙 씨는 김 씨 전화를 받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졌다. 자신의 감정도 지치고 우울해졌다. 그런데 정작 김 씨는 자신의 감정을 덜어내고 나면 홀가분해졌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했다. 이정숙 씨만 감정의 찌꺼기를 가득 안고 살아가게 된 것이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이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었구나. 그날 이후 이정숙 씨는 더 이상 남의 감정을 대신 받아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줄수록 나의 감정은 망가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두 번째는 타인의 문제에 조언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언을 쉽게 베푸는 순간 당신은 타인의 문제 해결사가 됩니다. 친구나 지인이 고민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줍니다. 하지만 조언을 해준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 말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조언을 구하는 이유는 정말 해결책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현실적인 조언을 하면 너무 냉정하네요. 라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결국 상대방은 조언을 듣고도 그대로 행동하지 않으며 나중에는 내 말 듣고 했더니 더 안 좋아졌어? 라며 오히려 책임을 돌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조언을 많이 해주다 보면 어느새 상대방의 인생 문제까지 떠안게 됩니다. 한번 조언을 해주면 계속해서 새로운 고민을 가져오고 마치 당신이 해결해 줘야 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나중에는 이 문제도 좀 봐줘요. 결국 친구의 인생 문제에 휘말려 감정적으로도 피곤해지고 스트레스만 쌓이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조언을 해주고 나서 상대방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당신을 탓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라며 실패의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처음에는 도와주려 했지만 나중에는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노년의 조언을 쉽게 베풀면 자신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더 이상 타인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도 벅찬데 남의 고민까지 떠안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가까운 친구라도 조언을 구하면 가볍게 웃으며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라고 선을 긋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의 인생에 개입하는 순간 당신의 평온한 노후는 사라집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듯이 조언도 함부로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지혜를 써야 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68세 김 씨는 주변에서 형님이 경험 많으시니까 한마디만 해줘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다. 오랜 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 당연했고, 나이 들수록 그래도 내가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라는 생각에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았다. 어느 날 친구 박 씨가 고민을 털어놨다. 우리 아들이 가게를 차리려 하는데 요즘 장사가 될까? 김 씨는 고민 없이 말했다. 무조건 해봐야지. 요즘은 소자본 창업이 대세야. 박 씨는 김 씨의 말을 믿고 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했다. 하지만 몇 달 후 박 씨는 망했어. 대출까지 받아서 시작했는데 적자가 쌓이고 있어. 라며 한숨을 쉬었다. 김 씨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박 씨는 점점 형님이 해보라고 했잖아. 라며 원망 섞인 말을 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깨달았다. 조언은 쉽게 했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그 후로 김 씨는 남의 문제에 쉽게 개입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조언을 해주는 순간 상대방은 그것을 책임 있는 답변으로 받아들이고 실패했을 때는 그 책임을 떠넘기기도 한다. 결국 타인의 인생에 쉽게 의견을 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친구나 지인이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한 번만 대신해줘. 라며 가볍게 부탁하는 일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도와주지만 그 순간부터 당신은 누군가의 무료 노동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당신의 시간이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어차피 할 일 없잖아. 라는 말로 당신의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려 합니다. 동네 친구가 나 대신 은행 좀 다녀와줘. 라고 부탁하면 처음엔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도와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탁이 점점 커지고 결국엔 상대방이 그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고마워라고 했던 사람이 나중엔 이번에도 좀 해줘라는 식으로 태도를 바꿉니다. 당신이 거절하면 오히려 서운해하고 마치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 상대방은 당신의 호의를 이용해 돈이 드는 일까지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내 대신 이거 좀 사서 보내줘.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금전적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절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해주면 되잖아. 라며 점점 더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노후에는 당신이 해야 할 일만 해야 합니다. 남을 도와주는데 시간을 빼앗기다 보면 정작 자신을 위해 써야 할 시간과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주변에서 부탁이 들어올 때마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순간 당신의 자유로운 삶은 끝이 납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남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70세 김순자 씨는 평생 남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주변에서 부탁하면 거절하기 어려웠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해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늘 남의 일을 대신 해주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노후를 갉아먹는 일이라는 걸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느 날 이웃 박 씨가 찾아와 인터넷 주문하는 걸 잘 모르겠는데 좀 도와줘. 라고 부탁했다. 별일 아니라 생각하고 대신 주문해줬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다. 이것도 좀 사주면 안 돼? 나 이번에 보험 갱신해야 하는데 서류 좀 챙겨줄 수 있어? 부탁은 점점 늘어났고 마치 김 씨가 박 씨의 개인 비서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처음엔 사소한 도움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박 씨의 태도가 변했다. 지난번에도 도와줬잖아? 라며 당연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거절하려고 하면 그럼 내가 누구한테 부탁해? 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결국 김 씨는 남을 돕느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뒤로 밀려났고 노후의 소중한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남의 일을 대신 해주는 순간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게 된다. 김 씨는 결국 박 씨에게 앞으로는 직접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걸 깨닫고 더 이상 남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네 번째는 사람을 믿고 작은 돈이라도 쉽게 빌려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을 믿고 작은 돈이라도 쉽게 빌려주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순간 친구와의 관계는 더 이상 예전 같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이 오가면 그 관계는 친구가 아닌 채권자와 채무자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고맙다 라고 말하며 미안해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태도가 변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라는 말이 반복되고 어느 순간 연락이 뜸해지더니 결국엔 아예 잠수를 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돈을 빌려줬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금전 손실이 아니라 배신감과 후회입니다. 65세 이후에는 다시 돈을 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젊을 때 한번 잃어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은퇴 후에는 잃은 돈을 채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친구가 돈을 빌리러 온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는 뜻입니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상대방도 갚을 능력이 없는 돈을 빌리는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변명만 늘어날 뿐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빌려주면 인간관계도 변합니다. 처음엔 돕겠다는 마음으로 빌려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빌린 사람은 미안한 감정보다 부담감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고 결국에는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돈이 얽히는 순간 평생 이어온 인연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애초에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가 급하다고 호소해도 나도 여유가 없다 며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만약 정말 도와주고 싶다면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도와주면 다음에도 또 부탁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들어간 관계는 더 이상 순수한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65세 이후에는 내 돈을 지키는 것이 곧 내 노후를 지키는 길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절대 작은 돈이라도 쉽게 빌려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70세 이경자 씨는 평생 사람을 믿고 살아왔다. 가까운 친구가 어려움을 호소하면 이 정도는 도와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선뜻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작은 돈이라도 쉽게 빌려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게 된 건 너무 늦은 후였다. 오랜 친구 박 씨가 다급하게 찾아왔다.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5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이 씨는 큰 돈도 아니고 한 달이면 갚겠다는 말에 흔쾌히 돈을 건넸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연락했더니 다음 달엔 꼭 갚을게 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몇 개월이 지나자 박 씨는 점점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결국 돈은 받지도 못하고 평생 알고 지낸 친구와의 관계까지 깨져버렸다. 더 충격적인 건 박 씨가 다른 친구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려 다녔다는 사실이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작은 돈이라도 빌려주는 순간 돈뿐만 아니라 신뢰도 함께 잃게 된다. 이경자 씨는 뒤늦게 후회하며 다짐했다. 앞으로는 절대 돈을 쉽게 빌려주지 않겠다. 내 노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시간을 쉽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친구나 지인이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라며 부탁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처럼 보입니다. 병원 갈 때 좀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서류 좀 대신 내줄 수 있어요? 집안일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같은 요청을 몇 번 들어주다 보면 상대방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베푸는 순간 상대방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태도로 변하면서 점점 더 무리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심부름이었지만 나중에는 한 달만 도와달라 는 식으로 부담이 커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부탁은 끝이 없고 거절하면 오히려 서운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결국 자신의 시간을 잃고 마음의 짐까지 떠안게 됩니다. 노후에는 남을 위해 희생할 시간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족과 일, 사회적인 관계에 시간을 써야 했지만 이제는 온전히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써야 할 때입니다. 누구를 위해 시간을 내주기보다는 그 시간을 스스로 즐기고 행복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도 바쁩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시간이 많아 보인다고 해서 쉽게 내주면 결국 나를 위해 쓸 시간은 사라집니다. 상대방이 서운해할까봐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하면 점점 더 많은 요구가 들어옵니다. 한 번 시간을 내주면 다음번에는 더 큰 부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순간 오히려 예전에는 잘 해주더니 왜 이젠 안 해줘요? 라며 원망을 듣는 경우도 생깁니다. 결국 처음에는 도움을 줬지만 나중에는 관계까지 틀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노년의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젊었을 때는 일과 가족을 위해 시간을 바쳤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남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결국 후회로 돌아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자신의 시간을 쉽게 내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무엇보다 내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 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아무리 친한 친구나 지인이라도 함부로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베풀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지만 결국에는 시간, 돈, 감정까지 소모하며 스스로를 희생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랜 인연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는 더 이상 타인을 위해 사는 시간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과 일,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 쓰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야 하는 때입니다. 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에게 베풀다 보면 결국 남은 인생을 후회 속에 보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시간을 내주고 감정을 받아주고 남의 책임까지 대신 지는 순간 내 인생은 점점 타인의 것이 되어 갑니다. 친구가, 지인이, 가족이 서운해할까봐 계속 베풀다 보면 결국 나를 위한 시간과 여유는 사라지고 남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호해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미안하지만 안 된다.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후는 희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살지 말고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